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45페이지 펴보세요. 국세 기본법을 잘해야 돼요. 세법학 잘하는 건 국세 기본법을 잘해야 돼. 이제 1차 보실 때도 4-5문제 나오죠. 이거 공부하시면 1차 객관식 할 때도 많이 도움 돼요. 좀 어려운 문장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점밖에 출제는 안 되지만 어느 애는 거의 50점 몇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른 법률하고 같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이제 반영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첫 번째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조세는 법률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이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과세 요건을 법정주의라는 건 과세 요건이 되는 4가지가 있는 거죠.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물건, 과세 표준과 세율이 있겠죠. 이것들을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근데 국회에서 다 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죠. 이때 위임할 땐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 위임은 금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규 판례에서 우리가 그 해당이 되는 것들 몇 가지 배운 거죠. 첫 번째가 인정상여, 인정배당 등에 대한 것을 법에서 대강 예측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법을 바꿨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비업무용 자산은 대강이 예측됐었던 거죠. 법을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출자 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 면제의 과세 부분도 시행령에 너무 위임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을 바꿨다. 개의를 말씀드렸죠. 우리 법원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법관이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관은 순수하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만든 훈령, 내부 지침, 사무처리 규정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밖에 예규나 해석, 통칙 이런 것들도 법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과세 요건 4가지는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을 쓸 수 없다. 누구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읽는 사람마다 그 뜻을 달리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등에서 내놓은 기준이 뭐야? 네가 해봐 이거죠. 입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조세법전에 있는 단어가 하나하나가 다 법전에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은 차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차용 개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사법에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개념을 빌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책상에도 보면 법률 용어 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사전이 있어요. 국어 사전. 국어 사전 열심히 봅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만 특별히 규정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다라면 그걸 규정을 했었죠. 그 예로 징여, 양도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죠. 소득과세 원칙은 나중에 할 거고, 조세 법률주의는 입법상의 원칙도 있지만 집행상의 원칙도 있다. 그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조세 감면 등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면은 누군가에게 궁극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거죠. 이 때문에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때 비과세 요건 등도 법대로 해석하자라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 대학 부속병원 판례를 말씀드렸었죠. 절차적 보장의 원칙은 세무조사 통지 같은 거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설립이란 단어에 대해서 판례를 하나 배웠었죠. 외로운 별사를 배웠던 거잖아요. 이때 설립이라는 건 상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을 배웠던 거고,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경매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법을 개정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유상양도에 경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해석했고, 그 이후에 법을 개정을 했죠. 이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라는 건 법만 있으면 뭘 하냐? 정당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정당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나도 갔다 왔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애기랑 같이 와이프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법이라는 게 무기인데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거 있죠.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게 아니죠. 비례 원칙, 적당한 무기를 써야 된다. 세율을 100%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 나온 게 우리 판례가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당시 10%였는데 송금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법의 요건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걸 가산세 물리는 건 너무한다. 혹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뭐 하는데 파는데 니네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굳이 가산세를 물려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60% 세율 과하지 않다라고 했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또 비례 원칙을 잃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조세 평등주의를 배웠죠. 요즘 이제 평등이란 말보다는 공평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평등의 개념, 공평의 개념이에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죠. 같은 것은 같게 수평적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세 공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조세 회피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죠. 조세 회피 행위, 절세 행위, 조세 포탈, 과거에 출제된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 쭉 넘기세요.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첫 번째가 국세 부과의 원칙 네 가지, 실신, 근, 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질 과세 원칙이었었죠.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건 우리 법전에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를 결정할 때 실질 과세, 귀속에 대한 부분,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실질 과세, 그리고 우회 거래, 다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 과세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67페이지에 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 소위 텍스 트리티 쇼핑 얘기했었죠. 페이퍼 컴퍼니인데 실질이 없다. 근데 중간 지주회사라는 게 새 근래 나온 판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좀 넘기시고, 이제 우리 개별세법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예외되는 규정을 둘 수 있죠. 그 사례로 첫 번째 나온 게 인정상여 부분이죠. 귀속 불분명일 때 인정상여 처분하는 거. 두 번째 추계 과세할 때도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거. 실제로 대표자가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과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의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질론 증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이 있는 거죠. 쭉 넘기시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례들을 쭉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배신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는 경우와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78페이지에 있는 게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한 신의성실의 원칙. 자, 무슨 얘기예요? 법률상으로는 과세해야 되지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과세관청의 배신행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등에서는 네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된다. 근데 이 공적인 견해라는 게 쉽사리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로 내줬다. 혹은 뭐 인터넷 상담 받았다. 과세 부과 처분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는 거죠. 납세자의 귀책 사유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정도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다 비과세했어요. 그 정도 돼야지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된 사실관계로 질의했다.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납세자가 그 공적 견해 표명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불이익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신의성실 적용한 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매입세액 추징되지 않은 그 사례 배웠었던 거죠. 연체료. 그래서 과세관청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과세 연체료에 대해서 공급가액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밝혔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납세행위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있죠. 납세자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납세자가 배신행위 했더라도 원래는 과세하면 안 되는데 과세하겠다는 거죠. 쉽사리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적용 요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심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심한 경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적용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건 지난번에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방가로 1번의 납세자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례 있죠. 자, 이 사례는 뭐냐면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이 있어요. 갑 있고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어요. 을한테. 명의신탁이 쟁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리스 했어. 그러니까 얘한테 넘기고 임대료를 얘가 내는 방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웠죠? 판매 후 리스인가? 백리스 그거. 그러면 얘는 뭐를 받았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둘이 처남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까지 다 받았어. 그리고 좀 한참이 지났어요. 얘 부가세 내겠죠? 그 사실은 누가 해주겠어? 얘가 다 알아서 해주겠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는 배신 안 한다고 그랬죠? 가족은 배신한다니까 다 알아서 해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얘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내주는 거야. 그렇죠? 연체가 된 거죠. 연체가 되니까 을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요즘 많이 들어봤죠. 내가 이러려고 명의신탁 해줬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씨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폐업을 한 거지. 폐업을.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폐업 시 잔존재화의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 발생했고 당연히 신고 안 했겠죠? 지금 막까지 하는 거지.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한체에서 과세했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게 사실은요. 제게 아니에요. 제게 아니라 갑 거예요. 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질 과세에 따르면 당연히 누굴 과세해야 돼? 실질 과세. 따르면 갑을 과세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에 따르면 갑을 과세하는 게 실질 과세. 갑에게 과세하는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야, 네가 매입세 공제까지 다 받고 그렇죠? 지금에 와서 폐업 시 잔존재화를 내기 싫어서 지금에 와서 처음에 네 거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갑이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은 신의 측에 문제가 생긴 거죠.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했었냐면 을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 을에게 그냥 과세하겠다라는 게 요 답이에요. 그래서 거의 파란색 버전. 위 사례에서 개인 을이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인 갑에게 갑 회사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정하여 그렇죠? 백리스에 있으니까 임대한 것처럼 가정하여 사업자 등록 등 하고 그중 건물에 등에 대한 취득가에 대한 매입세까지 환급 다 받고 그리고 나서 폐업 시 잔존재와 공급 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등이 있은 후에 이때야 비로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신의 측 위배를 이유로 과세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금지금 사건이죠. 금지금. 폭탄업체 세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었다라면 신의 측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실제 금지금 사건은 판례가 100개쯤 돼. 100개. 그중에서 신의 측을 위배했다라고 과세한 건은 딱 한 건이야. 그게 여기 교재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다 져요. 국세청이. 반가로 이번에 납세자의 주장이 신의 측의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 동그라미 1번이 분식회계 사례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분식회계 하고 나서 오 옛날에 세금 너무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라는 건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실질 과세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그게 밑에 있는 사례하고 같은 거예요. 아유 씨 이거를 좀 몇 페이지를 넘겨야 돼 도대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 자, 지우면서 해볼까? 아 이거 만드는데 힘들어. 문 좀 열었는데 덥네. 오늘 이제 나눠드린 거 첫 번째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험 문제에서 사례에서 구성되는 사례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법이 뭔지를 잠깐만 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국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A 지역이 있는데 법에서 지정해 놓은 거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상거래를 하면 유상으로 거래를 하면 반드시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자체 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 강남구에서 땅 있죠, 땅 거래하고 싶잖아요. 보통 나대지야, 나대지, 누드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 그런 땅을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 거래는 무효야.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유상으로 거래할 때 지자체 장의 승인이 필요해. 만약에 그러한 승인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효. 여러분들 실 마실 때도 이제 다른 법률 좀 아셔야지 얘기가 돼요. 이제 납세자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얘기가 돼. 그러지 않으면 무식하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면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척하면 척 나와야 돼 좀. 이 정도 상식이 있어야 돼. 이제 나중에 되면 좀 짜증나는 게 내가 무슨 변호사인 줄 알아. 뭐든 다 물어봐 다. 잘 모르거든요. 나중엔 이혼 문제, 그렇죠? 성추행 문제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근데 하다 보면 또 알게 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또 알게 되기도 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는 갑과 을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판례야. 갑과 을이 있었어. 갑과 을이 서로 유상 거래를 하는데 유상으로 거래했어. 실질은 매매를 한 거야. 을에게 실질은 매매를 한 거야. 근데 매매하면 지자체 장의 승인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형식을 증여로 한 거야. 증여로 하면 어떻게 돼? 이러면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 넘어간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다시 갑에게 이전될 수 있어요. 이 법리를 좀 알아야 돼. 근데 민사법이 되게 어려운 게 무효가 돼서 얘가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 안 하면 끝이야 또. 그냥 이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야. 계속 을이. 그러다가 을이 모르는 병에게 팔면 그건 다시 뭐가 돼?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개념을 좀 아셔야지 판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증여 등기부등본을 받겠지. 그래서 뭘 냈겠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했지. 너 증여세 내. 했더니 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 이게 부산에 있었던 어떤 아저씨였는데 김모 아저씨였는데 이게 사건이 잘 안 됐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이거 증여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형식은 증여를 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를 했지만 실질은 매매인데요? 주장을 번복을 하는 거지. 주장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증여일지라도 실질이 매매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 뭐가 있는 거야? 배신행위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증여라고 했지만 나중에 매매라고 하는 배신행위가 있는 거죠. 법원까지 간 거지.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실질이 매매네. 그렇죠? 실질이 매매네. 실질 과세. 누구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을에게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갑에게 가야 되겠지. 갑에게 가서 무슨 세금을 물려야 되겠어요?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부과하고자 해야 되겠지. 양도세를 내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실제 사건은 과세관청이 바보처럼 양도세를 부과하고자 했다가 취소했었어. 그리고 이게 소송까지 간 거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쟁점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어? 나중에 이게 부가 고지했다 취소하면 끝난 거야. 그렇죠? 얘도 못하고 얘도 못하는 결과. 그래서 이제 세수가 일실된 거지. 실제 케이스는. 그렇죠? 양도 아니면 증여니까 양도세 아니면 증여세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잘못하고 얘도 잘못한 거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원래는 얘도 하고 얘도 같이 했으면 괜찮았는데 둘 중 하나 잘 잡았어야 되는데 실패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사례예요. 근데 이 사례는 답을 보면 두 개를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 실제. 그 다음 사례가 중요해. 이게 2000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야.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양도세에 있는 판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두 가지를 뽑으라면 지금 방금 배운 판례와 이 판례야. 자, 다음 판례는 뭐냐면 갑이 있었어. 그리고 을이 있었어. 그 다음에 병이 있죠? 상황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역시. 갑에게서 을로 갔다가 을에게서 병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을이 좀 얍삽한 애야. 직업을 굳이 밝히자면 공인중개사였지. 그렇죠? 조금 얍삽했어. 병은 사실 을의 딸이었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얘한테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 허가를 받기 힘들었어. 직업이 공인중개사니까 지자체장이 승인을 안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면 니네 이거 투기 아니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투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 분이거든. 샀다 팔았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갖췄냐면 이렇게 이전 등기되는 걸로 형식을 갖춘 거지. 이해하시겠죠? 형식은 이렇게 갖춘 거야. 근데 실질은 이렇게 간 거야. 실질은. 이해하시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간생략 등기가 되는 거지 사실. 중간생략 등기 안 치고 넘어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검찰까지 넘어갔어.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 요 거래에 대해서. 그 재판은 중요하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재판 판결물이 있으면 항상 온다고 했죠? 세무서로 다 들어와. 서면으로. 무조건 모든 소송들은 다 들어와. 이것 봐라. 딱 걸린 거지. 그래서 과세관청이 누구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냐면 을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거야.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을은 이걸 소유권을 취득했냐 이거야. 을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이렇게 이전된 건 무효라고 그랬죠? 이것도 무효야. 그럼 이 소유권은 법률상은 누구에게 있어? 갑에게 아직 있는 거지. 을은 양도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을은 양도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한 거야. 왜? 법률상으로만 보면 갑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이 그렇죠? 다 알고 있어. 병이 누군가에게 넘기면 이거 끝이야. 게다가 지들끼리는 다시 가져올 사항이 전혀 아니었어. 실제 서로 합의가 나중에 다 돼서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올 상황도 아니야. 대부분의 이런 거래가 무효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향은 대단히 적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을에게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 을의 양도를 뭐라고 봤냐면 사실상의 양도로 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대금을 실제로 얘가 가져갔으니까. 대금을 실제로 수취했으니까 이건 무슨 양도가 된다? 사실상의 양도다. 비록 이 거래가 법률상으로 무효라도 돈은 을이 그대로 쥐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당시에는 조금 어려워.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면서 가장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 국세기본법에 보면
후발적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어. 후발적 경정.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 만약에 이 돈이 이게 소유권이 갑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후발적 경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에게 양도세를 물릴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어. 근데 이 판결이 나올 때는 법에 국세기본법에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쪽으로 다시 밀어 들어가면 그때 경정 청구해서 다시 받아가라. 이런 제도가 살아있는 이상 일단은 귀속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법소득도 마찬가지로 일단 과세하고 몰수되면 그때 후발적 경정이라고 그랬었죠. 일단은 과세하자 이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이해하셨죠? 사실상의 양도로 봐서.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게 무효소송이 제기돼서 이 소유권이 갑에게 완전히 다시 이전된다면 그때 후발적 경정 청구 통해서 을은 다시 환급 받아가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무효일지라도 지금 과세하고 있는 사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요 징역, 그죠? 하나는 양도세에서 사실상 양도.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하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를 위반한 거래는 무효야. 이해하셨죠?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과 을의 매매거래가 허가를 얻지 못할 걸 예상해서 갑이 을에게 징여하는 것으로 신고한 거예요. 처음에 신고 자체는. 그렇죠? 이에 과세관청이 을에게 부과고지 한 거죠. 징여세. 근데 을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야, 나 이거 징여받은 게 아니다. 매매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다. 징여세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론이 잘 나오는 거지.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과세. 근데 징여세 과세할 수 없다는 거, 저쪽으로 간다는 거지. 아, 죄송해. 심각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을에게 부과된 징여세는 취소된다. 요 판례가 하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판례가 나온 거는 야, 이거 을에게 과세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그 다음 나온 거야. 이해하시겠죠? 두 개가 서로 틀려. 하나는 징여세에 있고 하나 양도세에 있는 거예요. 양도세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사실상 양도를 얘기하고 중간생략 등기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갑은 을에게 매도했죠? 허가를 받지 않고 을은 또 얘기하면서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양도세,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된 유상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토지거래 무효, 그리고 을은 소유권도 없고 병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 거죠.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현재 여기 있어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고 아직은 여기에 있다는 게 넘긴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얘가 주장하면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을이 병에서 받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위법소득하고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답안에 보면 84페이지의 물음 1에 대한 얘기예요. 1은 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판례를 가지고 답을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저자분께서. 물음 2는 앞에 판례를 가지고 요 답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소수경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고. 86페이지 가볼까요? 신의성실 원칙 사례 두 번째. 과세관청이 A의 토지에 대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에 다시 번복했대요. 이런 게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위배되지 않죠?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이건. 그렇죠? 부과했다가 세액 지금 얘기가 뭐야? 양도차손이 발생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조사한 거죠? 양도차손이 아니라 양도차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납세자 이런 얘기를 니네 옛날에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딴소리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두 번째 사는 분식 얘기고 세 번째는 금지금이에요. 보시면 되고 쭉 넘기세요.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근거과세 원칙 하겠습니다. 근거과세.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실무나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2003년에 세무사 시험에 2차 시험에 출제가 됐지.
그렇죠?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이지만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다 통틀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거과세가 뭐냐? 조문은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이 내용은 지금 없지만 내가 앞으로 할 내용은 많이 없지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법에서 큰 아젠다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춰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조사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된 증거 자료에 따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항이 실질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장부하고 다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된 게 있으면 뭐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거 역시 실질조사야. 누락된 부분만 조사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누락된 부분만 실질조사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실질조사와 추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요.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 3번 이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를 줘라 라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조사했다. 그래서 과세표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결정서를 주라는 거야. 이 결정서는 납세자의 방어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세자 이거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유흥주점을 조사한다고 쳐봐요. 맥주가 얼마 팔렸는지 봉사료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부가 없죠. 그죠? 장부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뭐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증거 자료는 있을 수 있죠. 뭐가 있겠어? 맥주와 양주를 사온 구매량이 있겠지. 구매량. 그죠? 그건 증거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증거 자료를 근거로 나중에 추계하겠지. 실질 조사는 아니야. 추계하고 달라. 어쨌든.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결정서를 반드시 줘야 돼. 그래야지 납세자가 그거에 왜 과세됐는지를 알고 내가 불복을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결정서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해요. 이제 사례에서 판단할 때 근거가 될 거야. 납세자가 부가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해 주거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세한다. 자료 달라고 하고.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막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왜 과세된지 다 알아. 그래도 줘야 돼, 서면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서면으로 받아보고 나서 말로 하는 거랑 서면으로 하는 건 다르거든. 받아보고 나서 불복할지를 결정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실무사 이제 주요 쟁점들을 좀 아셔야 돼. 첫 번째는 확인서야, 확인서.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세무조사 하잖아. 조사관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불복할 거예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해. 저희 불복할 거예요. 듣기도 싫어해. 그래서 과세한 날 마지막 날 물어봐요. 불복하실 건지. 물어봐. 진짜 당연히 물어보지. 그럼 보통 뭐라 그래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해. 이거 불복할 거예요 진짜 우리.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뺄게. 불복이 싫어서. 심지어 그 정도야 진짜. 그러니까 불복은 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 조사관님들한테 불복은 정말 싫어. 왜? 과세하고 불복하면 저녁에 야근해야 되죠? 이거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써야 되고 야근해서 써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심판원 나야 되고 피곤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게 세무조사를 하면은 조사니까 장부가 없거나 그렇죠?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 조사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 실질조사하고 추계. 두 개가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 이 말 처음 들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된 거야.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실질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게 맞는지를 나중에 불복이 되면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심판원에서도 판단하고. 그러면 납세자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렇죠? 그래서 꼭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확인서.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요. 그리고 서명하고 도장 찍어.
그 확인서. 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확인서를 받는다.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 가서도 자기의 죄를 밝히고 검찰에서 조서를 다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장 꾹 찍죠. 안 해봤어? 쭉 찍는단 말이야. 꾹 찍고 찍고 그렇죠? 그럼 휴지 준단 말이야. 그럼 찍고서는 눈물 이제 닦고 그걸로 하면 되잖아. 인정을 한단 말이야. 인정을. 확인서의 효력이야. 이게 형법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겠지. 우리 세법에서도 법원에서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실무 가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확인서는 죽어도 쓰면 안 된다고 써야 돼. 확인서를 한번 쓰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보통 서면 조사 현장 방문 와서도 첫날 와서 확인서 쓰라고 해요. 예, 이거 누락하신 거 맞죠? 확인서 쓰라고. 그럼 쫄아서 어떻게 해? 납세자들 대부분 쓴다고. 확인서 쓰면 그날로 이제 이건 실무적인 건데 위에 복명이 들어가. 이제 우리 복명한다라고 하거든. 복명. 이제 담당자 위에 과장님, 서장님한테 넘어가는 거야. 복명은 이제 기록이 다 남는다고. 그럼 이제 빼기가 힘들어. 그다음부터는. 확인서를 안 쓰면 복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거야.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거야.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아나? 음주운전 단속해서 불면 끝이지. 일단 안 불어야지. 불면 끝이야. 그거는 대통령도 못 빼. 최순실은 빼. 근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도 못 빼. 이거 힘들어. 이거 진짜 불면 끝이야. 똑같아. 불면 끝이라고. 훅 불면 끝이잖아. 여러분 운전하나? 음주 단속을 하면 이거 참고할 만한 거야. 참고.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 바람을 불어요. 바람을 훅 분다고. 그렇지? 그때 이게 다 폐에서 나오는 거야. 폐에서. 근데 이제 친구들 의사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불어도 안 나오는 방법 막 이런 걸 알려줘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오잖아. 내 차례가 되잖아. 내 차례 되기 전까지는 숨을 있는 대로 뱉어. 이렇게 계속 뱉다가 부는 순간에 숨이 없는 상태지. 이렇게 하면 쓱 뱉고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고하세요. 끝까지 폐의 모든 기운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때서 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뱉을 수 없는 그 순간. 어떤 간에 불면 끝이야. 그래서 확인서는 진짜 증거 자체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두 번째 판례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인정상여 있잖아요. 인정상여. 가공경비 같은 거 있잖아. 인정사격. 귀속 불분명으로 인정사격 처분하잖아.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게 사회 유출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우 실제는 가공경비가 사회 유출 안 된 경우가 많거든. 그죠? 근데 우리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 증거 귀속 불분명한 상여 처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 니네가 있어. 사회 유출 안 됐다는 거 니네가 입증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즉 과세관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무에서는 가장 두 가지가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계과세를 배울 거야. 추계과세.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 보통 그런 거 공부하더라고. 뭐 그 부분에 하나여 추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법전에 있는 부분은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닌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뭐 그 부분에 하나야. 뭐 이거에다 막 엄청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이 논리를 잘 봐요. 아까 얘기했지. 실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실제 조사. 그게 안 되면 추계 조사하는 거야. 세무조사하면 무조건 실제 조사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추산하여 계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 추계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뒤에 내가 좋은 사례 이런 거 있어. 여기 한번 보자. 수익금액 추계할 때 매출도 추계하고 비용도 추계해야 될 거 아니야? 대표적인 거 우리 판례에 모텔을 세무조사했어. 호텔이랑 숙박업소. 그랬는데 여러분 모텔이랑 호텔은 진짜 장부 안 쓰면 이거 매출 잡기 엄청 힘들겠죠? 5년 동안 누가 왔다 갔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과세관청에서 매출을 짱구를 굴려. 아니 객실수가 뭐 이래서 한 100개 객실이 100개 되는데 평균 단가 해보니까 얘네가 신고한 건 한 방 2개 나가고 막 이렇게 신고한 거야. 너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래서 얘네가 과세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진짜 웃기지. 칫솔 구입량을 가져온 거야. 칫솔. 실제야 실제. 칫솔 구입량 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 그렇죠? 산 거 가지고 역사를 한 거지. 야, 방 투숙객이면 2명이다. 2명. 그렇지? 2명 칫솔 2개 준다. 니네 몇 개 주냐? 2개 준다. 그렇죠? 그럼 칫솔을 지금까지 100개 샀으면 나누기 2하면 50 있죠. 50명 곱하기 객단가 쳐가지고 매출 잡은 거야. 합리성을 결여한 거라. 이런 추계. 이런 게 추계야 추계. 근데 법원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하지. 야, 칫솔 2개 가져가서 칫솔 2개 안 쓰는 경우 많다.
칫솔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 아무튼 간에 좀 그렇네. 어쨌든 간에 칫솔은 2개 다 안 쓰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말이 되냐 이게 매출을 추산하는 게 칫솔을 가지고 숙박업소에 매출을 잡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낸 거죠. 어쨌든 추계라는 게 이런 거야. 추계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간접 증거 가지고 매출 추산하고 비용 추산하는 거야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합리적으로 봤어. 운전 면허학원이야. 내 애들 면허 취득수가 있지. 취득수. 근데 운전면허 학원에 오면은 보통 80%는 취득하더라. 이런 경험률 같은 게 있겠지. 그걸 가지고 매출 추정할 수 있겠지. 그렇죠? 만약에 여기 학원이면 그건 말도 안 되지. 합격자 수를 가지고 몇 프로인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거의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추계야. 이런 게 추계. 근데 실제 조사는 주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거야. 실제. 납세자가 이거 왜 추계했느냐 막 우기니까 법원에서 이건 실제 조사한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주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소주 매입량이 있는 거야. 맥주 매입량이 있는 거야. 소주도 뭐 참이슬, 그렇지? 참이슬, 처음처럼, 그렇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다 구입량이 있는 거야. 맥주도 클라우드 맛있지, 클라우드 등등등이 있잖아, 그렇지? 클라우드. 요즘 이런 거 많이 먹나? 클라우드랑 처음처럼이랑 많이 섞지. 구름처럼 해가지고 많이 섞어요. 몰라? 구름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쓱 먹는데 많이 먹는데 맛있는데 구름처럼 맛있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수량은 다 파악이 됐어. 수량 다 파악됐다고. 거기에 곱하기 얘네 단가도 알지. 단가도. 그렇죠? 근데 소주 맥주만 팔리는 게 아니라 안주도 팔리지. 안주. 그렇죠? 근데 이건 일일 매출 집계표가 나온 거야. 얘네들. 장부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집계표 자료가 컴퓨터에서 보스 자료가 쭉 땡겨 나온 거야. 그거 금액 다 더했다. 이런 게 실제 조사한 거야. 원래 장부가 없어. 그냥 세무서에 신고한 장부가 없어도 이거는 간접적 증거가 아니라 실제 증거야. 그렇죠? 증거 자료가 충분히 되는 거지. 이게 실제 조사야. 이걸로 원칙으로 하는 거야.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게 진짜 매출에 가까운 거라. 진실된 매출이잖아 이게. 이걸 잡는 거지. 근데 이런 거 모른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막 일주일간 방문 조사해. 일주일. 딱 일주일에. 일주일 방문을 해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고기 먹는 것처럼 찍고 뭐 이렇게 방문을 해. 인원수. 하루 평균 인원수 곱하기 객단가 알프. 우리가 average unit price 알프라고 하거든. 객단가. 한 사람이 오면 평균 2만 원 정도 결제한다. 이래서 매출 잡는 거? 이런 게 추계야. 이해하셨어요? 이런 게 추계야.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계 함부로 하면은 납세자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그 차이가 엄청 크겠죠? 이해하시겠죠? 얼마 전에 안경점 하나 조사했는데 우리 조사하는데 안경점 장부가 없지 역시. 입증할 만한 장부가 없어. 안경점. 안경 하나 했거든. 병원 같은 경우도 매출 신고한 것만 가지고 잡는 게 아니야. 현금 매출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급습을 해요. 그래서 전산을 뽑아. 전산을. 내부 전산 데이터를 뽑아. 그렇지? 그럼 전산 데이터에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형 성형외과는 전산을 다 외부에다 심어요. 회사에는 안 빨리게 외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다른 데 다 심어 요즘에. 강남 성형외과 이번에 걸린 거 알아? 외국인 환자 하도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들 매출 이거 하나 줄까? 외국인 환자가 많이 와요. 성형외과가 탈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브로커가 있겠지. 브로커. 이 브로커가 50 먹고 성형외과가 50 먹어. 4대 6이나 5대 5야. 그러면 외국인 환자가 100을 내. 얘한테 50을 줄 거 아니야. 이런 구조거든. 근데 문제는 브로커가 계산서 안 끊어. 얘가 갑이야. 그러니까 매입이 없어. 안 잡혀. 매출이 다 잡히면 어떻게 했어? 매출에 대해서 거의 40% 세금 내야죠. 경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50 주고 나면 얘 50, 세금 40, 50?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락을 한다고. 외국인 환자 들어오는 거. 다 누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 브로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로커들한테 하도 성형외과에서 뭐라고 그런 거지.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니들 때문에. 매입도 안 받아. 안 해.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다. 왜냐면 외국인 환자도 카드를 써요. 요즘에 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현금을 쓰면은 그래도 누락되겠지. 전산 딴 데 심고 막 이래. 전산 딴 데 다 심고. 카드를 쓰니까. 그래서 브로커가 어떻게 하냐면 상해에
단말기를 이용해. 중국 상해 단말기 업자를 섭외해서 한국에선 긁지만 전산이 상해에 긁혀. 그럼 돈이 상해로 찍겠지? 그럼 걔가 환치기해서 15% 수수료 받고 여기다 넘겨줘. 이건 신문에도 나온 거야. 그렇게 탈세하는 거지. 뭐 탈세라는 게 별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 안경점도 이번에 하는데 막 추계하는 거야. 추계. 안경점도 탈세가 심해. 안경도 의외로 탈세가 심해. 그래서 뭐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 그리고 일반 안경 있죠? 이거 매입량을 가져온 거야. 매입량. 이거 곱하기 단가 친 거야. 그냥 얘네가. 매입량에서 얼마 정도에 판다. 근데 이 선글라스나 안경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마진이 높아요. 선글라스는 얘기해도 되나? 3만 원에 사면 보통 15만 원에 팔거든? 이 정도 하거든? 선글라스. 일반 안경도 3만 원에 사면 보통 요건 10만 원 정도.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다 못 팔지. 다 할인을 한단 말이야. 할인해서 팔고 온라인도 덤핑 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 단가를 막 계산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평균 할인율 할인된 가격이 우리 5만 원에도 판 게 자료가 나왔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중간값으로 한 거야. 그냥 이번에. 중간값 모르니까 중간값으로 해서 막 친 거야. 그래서 이랬지. 아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팔아요. 가중치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5대 5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지? 심판에 갔어. 이겼어 우리가. 아니 가중치가 5대 5는 근거는 어딨냐 이거 근거는. 왜 5대 5예요? 반띵. 아씨, 무슨 무조건 반띵이야 세상이. 다 반띵이에요? 아니잖아. 이기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실제 조사와 추계라는 방식은 저런 거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 이제 추계가 이제 문제는 알겠어. 그럼 추계 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 근거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는데 장부가 아예 없어. 그렇다고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지. 공평의 관점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추계 과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실액 조사가 불가능한 거야. 실제 조사를 우리 법원 판결에선 실액 조사라고 불러요. 실제 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그래서 추계 방법에 의해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하나인다는 거죠. 물론 그 추계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금액과 가까운가. 그게 합리성의 판단 기준이야. 야, 이 정도 했으면 됐겠다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추계조사는 실제 조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실제 조사가 가능하면 실제 조사를 하는 거야. 실제 조사 할 수 있는데 추계로 그냥 곧바로 갔다? 위법한 과세 처벌이 되는 거야. 다른 자료 충분히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그걸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입증만 하면 게임 끝나.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추계과세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칫솔 가지고 한 게 타당하다. 숙박업소 타당하다.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돼.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추계 방법이 타당하다는 건 반드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표준소득률 의해서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도 추계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여러분들 추계 소득하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것만 생각한다고. 절대 그게 아니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쓸 수 있는데 그게 이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다만 표준소득률 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런 소득률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된 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납세자는 뭘 입증해야 돼? 그 추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납세자가 다시 입증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네. 추계 과정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계로 계산된 소득이 실소득액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는 법원이 그 추계의 결과를 가지고 진실의 소득금액과 합치하는 것으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면 입증을 다 한 거예요. 개연성이 있다. 야, 실제 금액과 일치한다라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기출문제 하나만 봐봐. 2013년 문제. 2번 문제 봐.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당시에 이걸 풀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야 이게. 이제 2번 볼까요? 이게 소득세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국세기본법의 조세법 책에 보면 다 국기법에 나와 있는 거야.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죠. 30점짜리죠. 세법상 거주자로서 개인사업자인 갑은 2012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따 배우겠지만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신고하면. 이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갑의 2012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중요한 말이 나왔지. 실액 방법. 아까 법원은 실액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실액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거지. 실제로 하고 싶었으나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하고 싶었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 고지했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갑은 추계 방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실액 방법의 근사치에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물음 1번만 먼저 볼게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추계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 소득의 실액에 근접하기 위한 추계 방법의 합리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뭐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답안지는 안 써주겠지만 첫 번째는 추계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써야 되겠죠. 왜? 실액 조사의 방법에서 불가능하다. 합리적이려면 증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액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게 합리적인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실지 계산된 금액, 실액 방법에 의한 근사치여야 된다. 여기에 있는 문구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세관청이 져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굳이 목차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정답은 1, 뭘 써야 돼요? 추계의 방법이 필요한지 여부 쓰면 되겠죠? 그건 뭐예요? 실제 조사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거지. 두 번째,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는지 여부, 그건 진실에게 가까우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입증 책임, 이거 쓰면 되겠죠? 과세관청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PT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2번, 3번, 4번은 이제 배운 다음에 해볼게. 요 문제가 순서대로 잘 출제한 거예요. 추계과세의 논점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순서대로. 이해하시겠죠? 답안지가 다른 선생님 답안지가 어떤지는 뭐 그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썼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라고 그냥 믿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분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나도 맞을 수도 있고 정답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쟁점 뭐가 되냐면 좋아. 추계가 뭔지 알고 실지조사 방법이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추계 과세의 요건은 지금 거의 배운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그렇죠? 증거 서류를 증빙 서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해야 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사유가 있는데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해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라면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추계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실액 결정이 원칙이다.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건 출발이 어디서 있어? 매출에서 있겠죠?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쭉 나오는 거야. 추계 결정의 요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뭐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나 아니면 야 기장 내용, 장부에 쓴 내용이 장부에 썼다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니잖아. 보신 것처럼 야 시설 규모 아까 얘기했지. 여가는 객실이 100개인데 매출은 10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종업원 수. 아니 종업원이 그 여관에 한 100명쯤 아니 뭐 10명쯤 되는데 종업원 인건비도 안 나오게 매출 신고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원자재 사는 게 1년에 한 달에 한 1억씩 사는데 얘네 매출이 5천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상품 누락돼도 문제가 되는 거지. 저 원자재 같은 경우 세무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장부에 기말 재고가 엄청 많잖아. 다 소득 매출 누락으로 생각해. 세무조사는 일단. 왜냐하면 물건을 사서 비용 처리를 안 했죠. 왜 비용 처리를 많이 안 했을까? 매출을 누락했으니까 비용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자산으로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재고가 계속 급등하게 올라가는 회사들 있죠. 조사 나오는 거야.
서면으로 이상하다. 매출 누락이 있지 않느냐.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상품,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에 비춰 허임이 명백하다. 그렇죠? 원재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춰 허임이 명백하다. 이해하시겠죠? 이러면 장부를 믿을 수 없다. 추계하겠다라고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추계라는 걸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검토해야 돼? 아무리 추계, 장부를 믿지 못해도 실지 조사 방법이 더 괜찮은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게 수익금액 추계부터 나와 있는 거야. 수익 본 다음에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법은 소득금액을 얘기해. 수입과 소득은 다르죠? 수입은 뭐예요? 매출을 얘기하는 거, 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거죠. 우리 법은 수입과 소득에 대한 추계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추계 방식은 다 소득세법 전에 있어. 그리고 소득세법 전에 있는 내용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다 차용하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득세법 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쉬었다가 그럼 수익금액 추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소득금액 추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볼게요.